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봐야 오히려 통일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진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개성공단 같은 거 가보세요. 우리 개성공단에 지금 얼마 정도 뭐 50불 시작에 87불 해가 뭐 지금 어쨌든 이거저거 내가 100불 짜고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공장을 마련해 놓고 북한 노동, 중국이 인건비가 오르니까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데려오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12만 명을 중국으로 보내는 쪽으로 뭐 합의를 했느냐 어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도문에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최저임금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이러면 얼마 받느냐 1,600원 받습니다. 1,600원은 25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왔을 때 최저임금을 받아요. 250불. 그러고 수당을 받으니까 한 300불 정도, 한 2시간 정도 하면. 그럼 지금 개성공단에 주는 거는 중국 기업에서 주는 것보다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굉장한 저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것이 뭐 북한의 혜택이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차기적으로 북한의 저임금의 노동력이 전부 중국 쪽으로 지금 갈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인가공 하던 사람들,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왜 샀으면 인가공 하던 거 이거 지금 중지됨으로 해서 그게 뭐 텅 비어가 북한이 망할 줄 알지만은 중국의 임금이 비싸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인가공했다 갔으니까 기술력이 중국 기술을 능가하고 시설도 괜찮고 하니까 중국에서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돌아가면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우리는 북한에 자꾸 우리가 무슨 혜택만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새로운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로서는 민족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지금 이렇게 밀리니까 북한의 모든 자원, 철강, 석탄 이게 통째로 중국으로 원자재가 넘어가고 있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에 제공되고 있고 거꾸로 중국의 상품이 북한의 소비시장이 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어떠냐? 거꾸로 동북 삼성의 자원이 우리의 자원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동북 삼성에 있는 그 중국 노동력이 우리의 노동력이 되고 거꾸로 중국이 우리의 소비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자원 같은 것도 지금 중동에서 가져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안보상 문제, 에너지 자원 확보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린이나 시베리아에서 이 자원 확보를 바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 자원 확보가 용이하고 값쌀 뿐만 아니라 이 자원 확보의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 중간에 아무런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리의 발전 전략이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라는 걸 넘어서서 또 북한에 있는 자원의 어떤 활용이라는 그런 걸 넘어서서도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는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또 젊은이들이 자전거 타고 뭐 백두산에도 가고 자전거 타고 북경에도 가고 기차 타고 모스크바도 간다 할 때 이 유럽인들이 갖는 젊은이들과 같이 이 폐쇄적인 사고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게 반도나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로서의 의미가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물질적인 걸 훨씬 넘어서는 굉장한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기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통일 한국이 갖는 발전 전략인데 우선 꼭 정치적인 통합 이전에 경제적인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면 저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모아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법륜스님과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지 마시고 법륜스님하고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사이에 오신 손님 귀빈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줄에 김대중 도서관 관장
김성대 장관님 계십니다. 박수로 그리고 이성호 회장님, 이효 여사님의 동생이시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80년대 미국 망명하셨을 때 한국 인권 문제 연구소 설립을 돕고 같이 일했던 싸웠던 동지시기도 합니다. 이성호 홍김 교수님, 여러분 혹시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 뒤에 계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백악관 팀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이형기, 김영기 통일부 차관님도 오셨습니다. 전 차관님이십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 서른 의원님 오셨습니다. 통일부장을 김대중 대통령 삼남이십니다. 김홍길 박사 중국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법륜 스님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은 북한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동독이 서독을 선택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바로 1989년에 러시아군이 구소련군이 물러나니까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사회당은 단계적으로 서독과 통합하자고 공약을 내놨고, 기독교 민주당인 보수당은 즉각 통합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즉각 통합하자는 기독교 민주당 보수당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즉각 통합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동독 주민이, 사회주의 국가의 동독 주민이 보수 정권을 선택하고 서독과 즉각 통합하자고 결의했느냐 했더니, 바로 그것이 동독이 지금까지 펼쳤던, 서독이 후동독에 펼쳤던 동방정책, 인도적 지원과 평화정책의 결과였어요. 동독 주민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북한의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스님이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 먼저라고 얘기한 데서 제가 조금 이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북한이 통일을 빌미로 전쟁을 했던 죄가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처럼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만 나오면 싸우게 돼 있어요. 남쪽 보수는 북한을 붕괴시키게 돼요. 과거는 북진 통일이지만 지금은 붕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론에 있어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적어도 구소독이 동방정책을 펼 때 평화정책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것을 바꾸지는 않았죠. 동방정책을. 그것이 20년 후에 독일 통일을 가져왔고, 놀랍게도 독일 통일은 구동독의 수상의 비서였던 메르켈을 통일 독일의 20년 후에 수상이 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100년 후의 비전이라면, 사실은 우리도 평화를 더 추구하고 평화적 인도주의에 그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길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통일을 앞세우면 영원한 싸움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다 하셨죠? 네. 좀 뭐까지 먹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안채영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께 굉장히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가슴 뛰는 통일 이야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정말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스님께서 이제 안철수 교수님의 멘토로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이제 안철수 교수님께서 어떤 통일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남남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몇 가지 더 받을까요? 예, 또 저기 뒤에는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7세기에 신라시대 그 선덕여왕과 김유신이 당나라와 이제 해서 좀 제한적이었던 통일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21세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20년 수교한 지 20년 됐고, 앞으로 중국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면 좀 그렇지만 공조해서라든지 북한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 또 질문받겠습니다. 우리 저 통킹 교수님, 예. 짧게 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주민들이 통일의 체제를 다시 말해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렇게 되려면은 그 말씀하신 사실상의 통일에 10년 내로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그런 상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나간 후에 그쪽의 생활도 변하고 또 개선되고 개방 3달러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가령 개방 2만 달러 정도 돼가지고 비슷해지고, 또 이 제도의 그 습사성이 이 가까워질수록 통일이 유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일의 장벽은 개내적인 것이 있고 국제적인 것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두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은 통일의 현재로서 정책상으로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 장애물입니다. 이 양국이 다 통일을 원치 않고 있고 분단의 현상위주로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71년에 김대중 시간과 공간을 개념을 하는데 엮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1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후보는 주변 4대 강국 안전 보장과 동시에 폭탄적인 예비군 훈련제도 폐지 이 두 가지를 내세우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보수 진영에서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4강의 안전 보장제라는 것은 선전 진영이 있으셨다고 할까, 육자안전도 그런 일이 됐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또 이 시가로구 관련해서 한참 선거를 하고 있는데, 통일 문제가 2.0이나 무슨 새로운 거 아니면 스님 하시는 말씀이런 장기적인 얘기로는 그렇게 언뜻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결정이 됐을 때, 그 5개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를 보장해준다. 아까 그 체제 보장을 한다는 연장인데, 5개국은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 6자국 중에서 나머지들을 한데 합쳐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보장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퍼주는 거는 그 지원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중심이라는 말은 좀 우리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 공동체를 향할 수 있는 한국의 중립적인 통일 노선을 선언한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71년에 4대 주령 강국의 안전보장을 제청하신 바가 있는데, 그 연관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중립을 얘기하신 것은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어느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강대국에 의존해서 이 전쟁을 할 수는 없도록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그 불가침 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자서전에서 직접 또 나중에 그 당시에 가지셨던 생각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후보 중에서 우리가 그 동남아가 아닙니다. 이 동아시아 경제 이 공동체를 지향한 중립적인 통일 한국을 지향하되 그 과정으로서 우선 그 정부 대 정부의 그 협력이 있어야 국민 대 국민의 이 통일 세력이 육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체제를 보장하고 그 통일의 기간은 30년이든 50년이든 통일을 향한다 이런 그 제안을 했을 때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스님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말씀. 제가 통일이 평화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짧게 얘기해도 오해가 되신 것 같고요. 지금 남북한을 독립국가로 보고 남북 중미가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평화를 정착한다 이렇게 안으로 가면 영구 분단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평화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는 미중은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는 게 중요하지 통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평화도 와야 되지만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평화 체제를 딛고 통일로 가는 평화여야지 평화만 하고 통일이 안 오는 평화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목적은 통일에 더 목표를 두고 그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한 얘기지 통일을 앞세우고 평화는 전쟁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말은 아니고 짧게 얘기하다 보니 약간 전달 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거냐 할 때 중국 현재 지금은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을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입을 쓴단 말이에요. 6.25 전쟁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한미 정전이었다든지 우리도 한반도에서 전쟁 때 7만 몇 명이 죽었다. 미국은 3만 몇 명이 죽었다. 우리는 7만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뭘 말하냐. 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남쪽이 위기했을 때 미국이 휴전선 이놈은 절대로 거기 못 내려온다고 미국이 늘 공언하듯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남쪽을 침략한 것을 중국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대받아쳐서 올라갈 때 38선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한미 원조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들어오는 걸 중국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음 지도자가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절대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이 내심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말하기 전이라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도록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서는 중국까지 참여한 사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에 자기가 개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으로는 중국이 개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시간이 걸리면 지금까지는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군대가 개입되는 것은 남북, 미 3자니까 3자 사이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오히려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기에 중국을 가능하면 개입 안 시키는 게 좋다. 근데 이 문제는 북한이 안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설득을 해야 될 것은 남북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중미가 보증을 서서 이 평화협정이 동등한 사자의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협정일 때 이것이 통일로 가는데 장애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중립으로 가가지고 이 통일을 하겠다 하면 미국이 섭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로는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미국하고 더 긴밀하고 중국은 앞으로 긴밀해야 될 나라인데 이걸 동등하게 보고 접근을 하는 거는 미래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맞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한 후에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된 한국은 미중에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로는 통일된 한국이 해야 될 말이지 통일 전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반동을 불러온 거 아니냐. 이건 꼭 갑신정변 역사에서 보는 수준이다. 갑신정변이 너무 일찍 서둘러서 결국 갑신정변 이후에 수구 정권이 10년간 유지되면서 결국은 개혁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동학이 일어나고 동학이 실패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좋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은 그 시공간에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도 너무 이 통일 문제를 미중이 어떻고 이렇게 너무 외부에 자꾸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전에 말했지만은 해방된 이후에서 어느 정도 올 때까지는 우리의 힘은 약하고 주변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직도 주변의 힘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됐는데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속 이렇게 남한테 의지하는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한국을 협력하는 이런 관점을 민족 문제에서 분명히 가지면 이 동맹이니 민족이 우선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동맹과 민족이 함께 가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통일을 하되 통일된 한국이 결코 중국의 위협적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지금 시간이 빠를수록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이런 관점을 저는 갖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학생이 질문한 지가 뒤에 누가 질문했는데 지금 통일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통일 문제 우리가 중국하고 적당하게 협력해가 북한을 통일한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완전히 손을 끊고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핵 폐기는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대 정책, 즉 북한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폐기하겠다는데 그게 핵심이 북미 수교, 주한미군 철수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들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폐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 현실적 전제 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북한의 이런 조건을 인정해서 핵 폐기를 전제로 하되 현실적 선택은 핵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서 핵 폐기를 출구 전략으로 써야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입구 전략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에서 저는 중국의 문제는 그 관점이 다르다고 보고요. 안철수 교수님에 대한 거는 안철수 교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가까이는 큽니다만은 더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의 통일 문제를 볼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즉 당나라 문제를 끌어들여가지고 백제를 무력 침공해서 통일하는 방식과 신라와 가야가 합의 통일을 했는 것의 결과가 어떠냐를 역사적으로 살펴야 된다. 동쪽에 치우친 작은 신라가 가야와 통일을 할 때 합의 통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야의 왕족을 신라의 왕족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버풍왕 때 통일함으로 해서 이 합병함으로 해서 진흥왕 때 나머지 가야를 통합하고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오늘날 한경남도까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녕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왕초령비, 마운령비가 나왔는데 이 신라의 급격한
국력신장은 가야와의 합의 통일이었기 때문에 온 시너지 효과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신라가 약할 때 가야가 후가야라고 독립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라가 백제와 통합을 할 때는 중국의 힘을 빌려가 어쨌든 무력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신라가 나중에 약해지니까 후백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게 통일이 가능하냐는 과정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통일이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를 생각해야지 다만 통일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몇 번의 통합과 통일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국제 정세였고 내부가 어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건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건 어떤 있었냐. 즉 외세와 결합해서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라로 볼 때는 성공적이었지만 민족사 전체로 볼 때는 민족사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관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보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 선언은 통일의 첫 발을 디딘 거고 그러나 지금 미완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여러분들은 그 미완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지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6.15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첫 발의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우리가 낄 거냐 여기에 힘의 전력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완의 이 소위 통일을 완성된 통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데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될 거고 이번 대선이나 이런 국면에도 정파적 이익이나 이런 개인의 이익을 눈에 보면 안 된다. 항상 국가적 이익과 국민적 이익 그걸 먼저 개인이나 정파적 이익을 내려놔야 이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작은 걸 자꾸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감목을 갖고 이 역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신 대목 정말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장시간 좋은 말씀 들어주신 법륜 스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청취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